예, 미국의 물가 인상에 대한 부담, 금리 상승 우려, 거기다가 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긴장감이 높아지는데요. 시황의 해설자들 NH투자증권 나무서비스부 박지훈 차장님과 함께 시장 분석하고요. 전략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1월에 고생했고 투자자들이 정말 많이 힘드실 텐데 네. 전문가들도 힘드신 거죠? 상당히 매우 힘든 구간이고요. 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사례들이 연초부터 이게 들어오다 보니까 상당히 어지러운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 여쭤보는 거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힘들어 하시는데 이게 이제 시장 변수이고요. 그다음에 다 같이 힘들어 한다는 거를 생각하시고 일단 뭐 우크라이나도 있지만 오미크론부터 보면요. 확진자가 연일 늘어나지만 사실 지금 시장에 어떻게 보면 호재 요인은 이게 유럽이나 미국이나 마스크를 벗기 시작하고 경제 재개에 대한 우리도 이제 시간의 문제이지만 그런 기대감으로 소위 경제 재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기대를 받고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우리 코스피 시장이 1차 반등 목표선이었던 2,800 근처까지 가다가 다시 또 미 연준의 긴축을 우려한 리스크에다가 우리 컨센 대비해서 나오지 못한 소비 지표에 대한 실망감, 거기다가 우크라이나 이슈까지 불거지면서 다시 한번 또 전저점에 대한 테스트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장주 대비해서 과연 이런 경기 민감주 또는 리오프닝 추다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오미크론 확산 초기에 잠시 주춤했었던 이런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이 재추진되고 있다는 점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뭐 영국이라든지 독일, 또 미국에서도 일부 주에서는 잇따라 방역 조치를 상당히 완화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또 국내에만 하더라도 밀접 접촉자에 대한 추적을 좀 완화시키고 그다음에 뭐 QR코드라고 하잖아요. 이거에 대한 출입명부 작성 해제 등에 대해서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좀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은 매우 힘들지만 덜 빠지고 다시 바닥권에서 지금 매수세가 야금야금 들어오고 있는 녀석들을 좀 추적하다 보니 이게 교집합 영역에서 나오는 것도 바로 리오프닝입니다. 리오프닝 관련 분야에 대한 관심도 조금씩 시장은 매우 힘들긴 하지만 그다음 시장이 좀 잠잠해졌을 때 그다음 타켓은 리오프닝에서 먼저 매기가 좀 쏠릴 수 있지 않느냐. 뭐 의류라든지 카지노, 뭐 엔터도 그렇고요. 뭐 유통, 음료, 뭐 반도체는 지금 뭐 낸드 이슈가 좀 있긴 하지만 뭐 음료 쪽에서도 이 가격 좀 전가할 수 있는 이런 프라이싱 정책이 좀 유용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도 지금 시장 대비해서는 좀 선방하는 모습들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네. 위드 코로나 리오프닝 얘기했고요. 뭐 당면한 과제는 어쨌든 그 우크라이나 긴장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제는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봤습니다. 어쨌든 지정학적 위기를 어떻게 뚫고 갈 것인가. 그 가운데 또 주목되는 쪽이 어쨌든 간에 IT, 반도체여서요.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이제 얘기할 겁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긴장감은 이건 뭐 어떻게 사실 군사 전문가들조차도 체크하기는 어려운 상태인데요. 예, 과거에도 이런 전쟁이나 충격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투자자들은 어떻게 바라보면서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과연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할 것이냐에 대한 물음표죠. 이것에 대해서 명확히 답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전쟁 그 자체가 현재 시장에서의 약세의 주 원인은 아니다라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고요. 오히려 현 상황에서 그런 우크라이나 이슈로 야기될 수 있는 인플레라든지 또 중앙은행의 이 긴축 강화가 더 큰 요인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변수들에 대한 불안감은 계속 상존해 있는 상황에서 조금은 좀 방어적인 스탠스를 좀 유지해야 되겠다라는 투자자들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 주초부터 상당히 좀 매물 압박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뭐 아무래도 지금 뭐 우크라이나에 대한 나토 가입에 대해서는 서방 국가들은 좀 찬성하는 입장이고 또 러시아도 사실은 이 체제를 좀 유지하고 싶은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을 또는 서방 국가를 대항해서 자존심을 좀 피력할 그런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전쟁은 서로 원하진 않지만 뭐 전쟁이 일어나고 나면 인플레라든지 아니면 원자재에 대한 급등으로 인해서 글로벌 인플레가 더 극심해지기 때문에 또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바이든 정부는 지금 지지율이 상당히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를 좀 잡을 필요가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쟁 무드를 지금 계속 유지를 하는 입장은 결국 바이든 정부에 대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책임에 대한 우려를 좀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사실은 보이지 않는 그런 내막도 사실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어떤 추세적인 어떤 방향성을 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적 주식시장을 봤을 때는 명확한 사실입니다. 오히려 전쟁 리스크가 이후에 다시 리바운딩하는 모습들은 다 발견이 됐는데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부분들은 이것이 단기에 해결되지 않고 계속 질질 끌어질까 봐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번 주에 뭐 미넨 회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어떤 이슈를 다루고자 하는 여러 회담들은 좀 일정 부분 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수면 좀 아래로 좀 가라앉을 가능성은 매우 크다라는 부분들이고 지금 미국 측이나 서방에서는 지금 러시아에 대해서 이 재정에 대한 통제, 컨트롤에 대한 압박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만약에 이번 그것도 미국에서도 수요일 기점으로 해가지고 전쟁을 할 것이다라고 아예 날짜까지 못 박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수요일입니다. 또 공교롭게도 이번 수요일은 FOMC 의사록에 공개되는 날짜가 수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일까지는 계속 지금 눈치 보는 장세가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봤을 때 만약에 정말 생각하기도 쉽진 않지만 어떤 그런 국지전이라든지 어떤 이런 전쟁에 대한 그런 액션들이 취해졌을 때 과연 러시아의 생각은 만약에 이겼다 쳤을 때 그 우크라이나 분쟁 지역을 만약에 탈환했을 때 그 탈환한 지역에 대한 그동안 관리 유지 보수에 대한 비용적인 측면을 러시아는 생각 안 할 수 없거든요.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이리 가도 저리 가도 어쨌든 러시아에 대한 부분들도 재정적인 압박은 좀 있을 거다. 상당히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상황인데 다만 지금 러시아에 대한 수출이라든지 어떤 이런 무역 수지를 잘 봤을 때 이 원자에 대한 비중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가가 90에서 80, 90에서 100, 그 이상까지 가는 것을 단기적으로도 원할 수도 있다라는 좀 샘론이 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단기적인 이런 변동성 확대는 좀 어쩔 수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양국 간의 전쟁이 아니라 뭐 일방적인 러시아의 침공이 되는 거죠. 뭐 그렇죠. 전쟁하려고 서로 뭐 이게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근데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저도 그러니까 오프닝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역사적으로나 러시아의 상황을 보면 네. 또 크림반도나 흑해를 지켜야 되는 상황이면 저는 일정 부분은 국경선을 다시 긋기 위해서 러시아가 치고 가고 합의할 가능성도 꽤 있다. 어쨌든 긴장감이 있는 건데요. 네. 시장은 어쨌든 간 전반적으로 시장 전체는 부담입니다만 그런 리스크가 있을 때마다 상대적으로 수혜가 받는 쪽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오늘 뭐 정유가스라든지요, 네. 방산, 우주항공, 조선주도 포함됩니까? 이런 상승주로 유가가 오르니까. 네. 네. 일단 뭐 유가가 올라가는 거에 대한 수혜주를 찾는 전략은 매우 스마트한 전략은 솔직히 아니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구간도 이미 90달러 윗자리에서 지금 어느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유가 강세 환경은 일단 유효하다라고 일단 인정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초 대비해서 지금 석유라든지 가스 이쪽에서 벌써 올 초 대비 20% 상승한 자리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거든요. 또 3월까지는 난방 수요도 어느 정도 탄탄할 거로 보여지고 어쨌든 현재 원유 선물 같은 그 포지셔닝만 보더라도 이 백워데이션에 지금 확대되는 현상에서 점증되고 있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강세 의견은 좀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4월서부터 이 오펙 플러스 주도하는 이 점진적 공급에 대한 정상화를 좀 생각해 봤을 때는 이 공급 우위로 전환되는 2분기 시점부터는 석유 수급이라든지 유가 강세에 대한 흐름들은 다소 좀 슬림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변동성은 오히려 1분기 이후에는 좀 확대될 오히려 밑방향으로 좀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본적인 스탠스는 갖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S-오일이라든지 뭐 정유주가 일부적으로 가장 1차적으로는 수혜주를 받겠죠. 네. 그리고 뭐 지금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도 예를 들자면 지금 현 주가의 가격이
유가가 한 $50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주가 가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텀아웃이 되면서 계속 지금 저점에서 지금 매수 스탠스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 것들은 바로 유가를 지금 주가에 대입했을 때 과연 현 주가가 유가 대비했을 때 상관관계를 봤을 때 너무 현격하게 주가가 떨어졌다라는 종목들은 리바운딩이 날 수 있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박스권 내에서 바텀에서 아웃할 수 있는 것들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유가와 상관관계가 높은 종목들 내에서는 가능하겠으나 지금 현재 구간에서 유가가 더 올라갈 거라고 베팅하는 그런 섹터 찾는 전략들은 매우 스마트하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금리 상황도 체크해봐야죠. 사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예측이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금리 네. 인상은 사실은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건데 경로나 인상폭이나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가 중요하고요. 이번 주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죠?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장주냐, 뭐 리오프닝이냐, 뭐 가치주냐, 어떤 섹터에서 전략을 찾아야 되냐라고 생각한다라면 여전히 연준의 금리의 어떤 그 인상 기대치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과연 3월에 50pp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채권 변동성이 매우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채권 변동성을 좀 안정시킬 수 있는 이 플레이션 이런 요소들에 대한 실물 가격들이 좀 하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이번 주 수요일 날 이 FOMC 의사록이 나올 건데 거기서 여러 가지 지금 과연 연준 그 근방 인근 그 위원들에 대한 코멘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누구는 50pp가 적당하다, 누구는 아직은 시기상조이다라고 상당히 지금 의견들이 막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일단 이럴 경우에는 일단 보수적으로 스탠스를 잡는 게 좋습니다. 일단 50pp를 인상하겠다라고 인지를 하고 시장에 대응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렇지 않아 25bp밖에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시장에 대응하는 거는 다소 너무 불리시한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현재 수급만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아직은 리스크를 좀 회피하는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이번 주 수요일 이후에 지나고 나면 목요일이 사실 확인이 되겠죠. 그 이후에 아마 지금 시장은 좀 안정감을 찾을 수 있을 보여지고 이미 FOMC 의사록이기 때문에 그 어떤 리스크에 대한 익스포저는 큰 그 정도는 전달보다 좀 덜할 거로 보여지긴 하지만 또 다시 한번 또 시장에 대해서 채권 변동성이 확대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든지 아니면 2%를 넘어서는 그런 상당히 좀 민감한 움직임이 보인다면 다시 한번 성장주들은 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우리 국내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외국인의 현선물 시장이 나쁘진 않거든요. 물론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필두에서 낸드 이슈로 인해서 낸드 가격이 좀 올라갈 거라는 부분들이고 생산량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수급이 탄탄해지는 그런 이슈만으로 지금 하이닉스, 삼성전자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코스닥이나 외국인 매도 흐름이거든요. 그럴 때는 외국인의 매도 흐름이 좀 수요일 이후에 좀 잠잠해진다라면 다시 한번 낙폭과대에 의한 반등 움직임은 좀 나올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네. 뭐 시장의 컨센 자체가 여기서 지난번에 이제 1차적인 반등 이후에 좀 기간 조정으로 가지면 그나마 좋은 케이스고요. 사실 가격 조정도 있을 수 있다. 이전의 저점을 테스트할 거라는 시각도 있는 상황이어서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 네. 섹터 전략 마무리하겠습니다. 섹터 전략은 우선은 가장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바로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리오프닝 플러스 낸드라고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낸드라고 말씀드리는 것 자체는 결국 대형주입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시장을 좀 방어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시장 방어 플러스 초과적인 수익이 가능한 부분들은 바로 개인의 매도, 그다음에 외국인의 매수 이런 수급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사실은 다 알고 계시죠? 일본의 그 낸드 팹 두 곳에서 어떤 특정 소재에 대한 오염이 발생해서 이 총 생산량, 글로벌 총 생산량의 한 10% 수준이 감소할 거다라는 부분들은 매우 큰 이슈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낸드 출하량이 올해 한 30% 이상 증가할 거로 보여지고 SK하이닉스는 다 아시죠? 인텔의 낸드 사업부 인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올해 출하량 증가가 작년 대비해서 60% 이상 증가할 거로 보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일단 뭐 낸드 쪽에 대한 모멘텀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 반도체 관련 이 중소형 종목들은 이 수급적인 이 연약함 때문에
뭐 반대매매다 여러 가지 신용 물량에 대한 뭐 이런 출회 이런 부분 때문에 종목들이 많이 연약해진 상황이지만 이 메모리 반도체 대형주들의 이런 선방 흐름들은 매우 어느 정도 논리적이다. 전 글로벌 이 수급적인 흐름들이 글로벌 좀 공통적인 현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쪽에서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글로벌 네. 파운드리 업종도 사실은 흐름이 좋습니다. 이 수요에 대한 예측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뭐 DB하이텍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당될 수 있고 또 비메모리 반도체 차량 쪽에서도 수요 개선은 올해 매우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은 뭐 테스나가 있을 수 있겠고 하나마이크론, 뭐 네페스 이런 종목들에 대한 뷰는 사실 좋은데 실제 주가로는 매우 연약한 이런 수급 체계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수요일 이후에 시장에 대한 안정세가 나온다라면 이러한 종목들군에서 충분히 리바운딩할 수 있는 환경들은 나올 수 있겠다.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예, 시장의 변수 점검했는데요. 불안한 요인들이 많고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가장 핵심적인 관심 섹터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고요. 소부장도 있지만 네. 지금 상태에서는 어쨌든 메모리 반도체 대형주라고 하면 사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죠. 뭐 대형주. 그다음에 그렇죠. 시장 상황이 조금 개선이 된다면 뒷단에 말씀하신 비메모리나 소부장 쪽에서의 공략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 네. 네,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네. 시황의 해설자들 NH투자증권 박지훈 차장님 함께했고요. 이 내용은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 박지훈의 히트맨 이런 타이틀로 나가니까요. 참고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